네,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분과 전략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복인데 두 분은 삼계탕 드셨나요? 못 먹었습니다. 네, 두 분 다 밥심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또 점심시간에 포기할 만큼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 핫 이슈가 참 많은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전략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피격 소식 때문에 정말 가슴을 좀 쓸어내렸던 것 같은데요. 랭킹5에서 이제 하나씩 또 의문점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공화당 내에서는 이미 좀 선거 승리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한 종목들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승패 여부에 대해서 조금 매기 빠진 것 같기도 한데요. 국내 증시가 이를 받아가면서 좀 변동성도 보이고 있어요. 박근영 부장님, 국내 증시의 앞으로 대응 저희 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권으로서는 먼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개인 세금 감면 이슈가 좀 연장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채가 또다시 증가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은 재발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조금은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화가 다시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금리도 소폭 상승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은 소폭 상승 국면으로 있고, 예를 들어 대체로 지난 1차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경향을 보였던 만큼 일정 부분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도 약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달러 부분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아직은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 증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오늘 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만약에 크게 오늘 밤에 진행이 되고 난다면 화요일, 이제 내일이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반영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이미 움직임이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건, 남북 경협 이런 종목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건설 기계 이런 쪽, 비트코인 벌써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움직임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크로 지표,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된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오늘 밤을 좀 지나고 이런 매크로 지표까지 움직인다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주말에 사실 나왔다 보니까 아직 미증시가 이걸 또 반영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월요일에 뉴욕장 흐름을 또 보고 나서 내일 화요일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오늘 우리 장은 이걸 또 반영을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테마 이슈들 짚으면서 하나씩 전략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 호재 모멘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원전주가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의 30조 원 규모의 잭팟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 이제 2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7일에 결과가 발표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주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트럼프 관련한 수혜주로 묶이기도 합니다. 원전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재가 겹쳐지네요. 원전주 현 구간에서는 우리 일단은 좀 더 가지고 가볼까요? 아니면 사볼까요? 혹은 수익을 챙길까요?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새로운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면 이전에도 이제 실질적인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외와 다르게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급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호재에 호재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선침해되어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 됐을 때 좀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슈가 오픈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원전에 대한 이 기대감과 앞으로 진행하는 흐름은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 원전을 설치하는데 뭐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제11차 기초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미국 쪽에서 SMR, 특허명 SMR이라는 뉴스케일 파워도 굉장히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뭐 상원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통과가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한 확대 기조가 워낙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워낙 좀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기후나 이런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원을 또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또 SMR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겠지만, 과연 유럽은 하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뚫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납기 기회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프랑스 쪽은 납기 기회를 맞추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납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납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로 가고 있는데, 유럽 지역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뚫고 진행이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일부 회의적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수주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체코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대한 교두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은 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로 우리가 볼만한 뉴스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베팅을 크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원전주에 대해서 지금은 수익을 좀 챙겨보자, 또 이슈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그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익 실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론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관련된 원전 수주 기대감은 먼저 반영이 됐다고 보겠죠. 시장에서 이미 이야기 나온 것이 뭐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주말 사이에 좀 지켜보면 이탈리아도 지금 원자력을 멜로니 같은 경우에 선택을 SMR로 좀 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것이 35년 전인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도 원자력을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리고요. 이탈리아 같은 된 경우라면 유럽 쪽 내에서 뭐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중국산 패널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산업지대가 많은 이탈리아의 지형적 특성상 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져오는 또 경관상 해악도 굉장히 심각하다 보면서 결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까지 하겠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SMR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또 하나가 나타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 관련된 이슈까지 모멘텀을 가지면서 좀 급등이 나온 상태라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길게 본다면 미국 시장의 전력 시장이나 뭐 신재생 시장을 좀 본다면 대부분 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시장 같은 경우가 업체들이 철저하게 발전 단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타 발전원 대비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뭐 굉장히 좀 뭐랄까 20년 이상의 고정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태양광과 풍력이 먼저 소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원가라는 이런 부분이 좀 처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용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게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RE100을 기본으로 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 시에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같이 체결을 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지금 트럼프 첫 집권 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아마 힐러리 당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 재생에너지 주가들이 먼저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연간 단위로 계속 보면
트럼프 당선을 전제로 이미 주가 랠리가 2018년부터 시작되면서 첫 집권 임기 말기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반적으로 풍력, 태양광, 원전 등등을 포함한 분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신재생 쪽이나 이런 쪽의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는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만큼 의견이 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또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오늘은 3%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두산그룹은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불거졌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 방점은 저희가 좀 분석하기로는 두산 로보틱스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그룹 내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그대로 두고 밑으로 이제 다른 두산그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요, 그러니까 이제 밥캣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로보틱스 쪽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방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 해주면서 가는 것이고, 두산 엘러비트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꾸 중립적인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금은 없어지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매수 청구가의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빠져야 될까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주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서 굉장히 좋아지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주두산도 주가들이 올라가는 줄줄이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그룹주들은 좀 첨예하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두산 로보틱스의 이번에 지배구조의 방점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에너비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지금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MSCI 관련된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타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라서 약간 뭐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불거지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빠졌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굉장히 쫙 당겼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아마 수급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 있고, 기관 외국인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지난 뭐 목금 굉장히 대규모로 샀고요. 주가들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차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차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수급적인 요소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현재 주가 상황입니다. 또 이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 쪽에 방점 찍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이 상위권에 랭크된 게 바로 재건 쪽입니다. 트럼프 재집권한다면 종전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건설 쪽도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오늘 시멘트, 뭐 레미콘, 페인트까지 건자재도 같이 올라갑니다. 일단 재건주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트럼프 당선 기대감 속에서 재건주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요. SG, 다산 네트워크스 26%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실 좀 테마주 성격도 짙은데 전략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짧게 끝나는 부분들에서의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던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 이게 펀더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뭐 대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건설기기까지 같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것은 이런 재건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또 건설주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까지 좀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바닥권에서 조금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이 아니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종전이 확실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좀 세론적인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기대감으로 실질적으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기대감이 끝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그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적인 그런
종목군들 외에는 대부분이 다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고 수급적인 흐름들로 갈 때는 뭐 연속성을 따라갈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끝났을 때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펀드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건전지에서는 뭐 KCC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커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일부 조금 더 연속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이쪽도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우리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막상 종전에 대한 이슈들 나온다면 또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전과 좀 비슷하게 우리 전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명될 수 있는 또 증권가에서 오늘 보고서 잘 나왔던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K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서 질문과 연결 지어서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과 건자재주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되 앞서 말씀해 주신 KCC 같은 종목들은 좀 꾸준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응법이나 또 다른 유망주 볼 만한 거 있을까요? 그냥 이제 증시에서 좀 커버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넘버가 찍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KCC 같은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미 상당히 좀 올라온 상황이고 또 이제 커버도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연속성이 좀 있는 기업으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좀 소형 종목군들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덩치가 있고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실적에 대한 넘버를 좀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의 성장 기조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연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턴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가 하락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본전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참지 못하고 다 팔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받아줄 만한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명확한 수급 주체까지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재건 관련 섹터부터 해서 건설, 건자재까지 좀 연결지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가 될 텐데 트럼프의 2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비 경쟁이 각국으로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가성비를 나타내는 K무기가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라는 건데요. 수출과 수주에 대한 기대가 많고 방산주 오늘도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대표주들이 잘 가고 있고 이외에 지금 웨이브 일렉트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중소형주도 함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은 꾸준히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 처음에는 대표주가 잘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또 후발주자 성격을 띈 종목들도 같이 갑니다. 우리 꾸준히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대표적인 종목들일까요? 네, 뭐 결국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 가는 것 같고 뭐 탄약 같은 경우는 풍산 이런 종목들로 이야기되겠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코츠 테크놀로지가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역시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급등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도 9%대 상당히 무거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주 또는 뭐 큰 종목이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죠. 뭐 유럽 쪽인 나토 쪽에다가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지켜라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나토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군비의 뭐 기본적인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왜 돈을 써주면서 나토를 지켜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고 자국에 대한 보호 우선주의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토 내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군비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하기를 굉장히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토 경우는 GDP 대상 국가적인 GDP 대비 2% 정도의 군비에 대한
쓰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안 지키고 있고 대부분의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대부분 다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런 것들은 난 안 하겠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럽의 각 국가들이 결국은 군비 관련된 예산안을 굉장히 좀 증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유럽 국가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군비에 대한 증강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군에 있어서는 비싼 미국의 제품을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미국에 관련된 어떤 군비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뭐랄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뭐 군비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이 굉장히 좀 가성비가 높고 또 미국 제품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국방 관련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금융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들이 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 계약 부분에 관련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방산이 결국은 트럼프 재집권과 관련된 모멘텀 앤드 실질적으로 나토 지역의 유럽 쪽 국가들이 GDP 대비 방산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긴 호흡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쪽이 방산 섹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또 대표적으로 수주 이슈 나올 때마다 주가 더 탄력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LIG 넥스원은 미국의 또 FTC 이 비공이 뚫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앞서 질문 드리긴 했지만 부장님, 이 대형주, 대표주를 볼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볼까요? 혹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과 같은 종목들은 큰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 네. 현대로템이 됐든 LIG 넥슨이 됐든 정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수출길이 열리는 종목들, 밸류도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PER이 100배, 200배 이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면서 밸류원이 적당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과 같은 종목들, 현대로템 등등과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들이 다 똑같은 무기를 지금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 잘 팔고 있는 상황이 되고, 사실 LIG 넥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50주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가 누구라도 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실제 실적이 나오고 정말 수출 지표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 각자 밸류에이션이 좀 덜 오른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가운데 코트 테크놀로지나 갑자기 최근에 좀 뜨기 시작한 일부 중소형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탄약이나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풍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까지 보시면 좋은데, 갑자기 올라오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사실 휴니드라든지 각자 다른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실 밸류를 좀 따져보시고 수급에 의존하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수준을 좀 더 수급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제 수주 모멘텀 가지고 긴 호흡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갑자기 올라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밸류 판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방산주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이요, 냉온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또 다른 테마들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은 힘이 빠져 있는데요. 오늘 IT 투톱도 좀 엇갈리는 분위기죠.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85,000원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대로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관련해서 장비 쪽도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는데요. 두 분께 다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이달 들어서 확실히 미국에서도 AI 반도체주가 주도하던 모습이 좀 약간은 바뀌었어요.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있는 건지, 잠깐 쉬었다가 또 가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쉬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이런 정책들을 보시면 물가에 대한 상승을 야기할 만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이제 제대로 좀 받기가 어려운 흐름들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금리 인하가 1회뿐만 아니라 뭐 2회, 3회 이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좀 일부 되돌림 현상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그런 트럼프라는 변수가 나온 것 빼고는 펀더적으로는 뭔가 바뀐 게 없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HBM에 대한 초과 수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잘 나오던 기업들이 실적이 꺾인 것도 아니고, 그거 아직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적으로 바뀐 거는 없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그 변수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에 대한 변수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에 ASML의 이런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엔 좀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실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좀 정치적인 변수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이런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전처럼 뭐 완전 연속성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주에서 연속적이 나오는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에 대한 급등락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이제 현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의 지수가 변동성이 나오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에 들어온 수급이 6조가 거의 6조 정도가 됩니다. 이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미국계와 영국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이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거의 한 70~80%가 반도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기술주들, 나스닥에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강력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지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눌리면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올라야 이 하락분을 좀 만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이런 정책발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현물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들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가 결국엔 시장의 상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수급의 힘을 조금 믿는 편이라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건 결국엔 대형주의 실적은 적어도 확인을 해보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삼성전자 본 실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좀 가시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실망스럽지 않은 긍정적인 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이제 미국장에서의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단기간에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뭐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쪽의 대선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 큰 화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적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또 하반기에는 관련한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또 보고 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ASML부터 TSMC, 이후에는 삼성전자 본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을 매수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될지 박근영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T 투톱에 대해서 지금 좀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주 있었던 스토리가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러셀 2000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지난주 목금에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규모 이동이고요. 러셀 2000과 S&P가 약 한쪽은 뭐 많이 빠지고 한쪽은 많이 올라서 그날 하루 만에 그 상승폭이 5% 이상 벌어진 게 역사적인 거의 한두 번 정도 나타날 만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의 수급 이동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 이렇게 쏠림 현상, 7개 정도의 종목에 미국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 쏠림이 완화되면서 이제 러셀 2000 쪽으로 확 붙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거에 이렇게 7개나 5개 S&P 500의 특정 종목에 쏠리면서 주가들이 끌어올리다가 이 쏠림이 완화됐을 때 주가가 무너졌느냐 봤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S&P 500이 더 올랐던 역사적인 흐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이후의 흐름들이 테크주에서 이렇게 넘어온 러셀 2000주, 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뭐 건자재, 건설 이쪽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올라오고, 미국 시장도 바뀌어지고 있고, 주말 사이에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과 관련된 기대감에 역시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였다는 점들이 오늘은 특징적으로
종목으로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오르고 섹터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 블랙웰 관련된 엔비디아 쪽의 수요가 호조가 되면서 TSMC 쪽에 관련된 수요가 25% 증가할 것이라는 외신보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델,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도입하면서 AI 서버를 구축할 예정인데 결국은 엔비디아 관련된 TSMC에 대한 주문량을 약 25% 증가시켰다는 외신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뭐 서버 출하량이 기본적으로 아마 4만 대에서 6만 대로 50% 증가하면서 이 중에 GB200, NVL36 같은 경우는 5만 대로 가장 많은 출하량을 또 보일 거로 봅니다. 평균 판가 같은 경우는 180만 달러 그리고 GB20, NVL72 서버가 300만 달러까지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좋아지고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된 GPU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AI 서버 관련된 가격도 수요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초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하이닉스도 5조 2천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훨씬 좋은 가격 아마 어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PS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이쪽 IT 쪽의 반도체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결국은 지금은 범용 제품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제 쇼티지가 범용 제품으로 나올 거고 선단 공정 관련된 장비주나 이런 쪽은 여전히 지금 상당히 좀 보셔야 되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선단 공정 장비들은 먼저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리를 우리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보장도 좀 잠잠하긴 하지만 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관련한 종목들 시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또 많이 쉬어가고 있던 조용했던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기 쪽이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오른 섹터이기도 하고 종목별 편차도 있다 보니까 부담되기도 합니다. 의료기기 쪽도 수출 증가라는 모멘텀을 안고 가기도 하고요. 개별 호재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DR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2%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이슈 있었어요. 계열사 쪽에서 독자적으로 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기도 하는 이러한 종목들, 의료기기를 뭔가 대안으로 볼만한데 또 윗꼬리는 걱정이 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종목을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제약바이오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변동성 있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유 있는 상승이거든요. 나머지 뭐 이제 폐암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뭐 알티오젠도 그렇고 각각의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다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각각의 산업군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신약 업체들과 좀 연관성이 좀 높은 그런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뭐 CDMO가 이제 11월 달로 가장 좀 늦게 모멘텀이 있는데 앞으로 좀 중요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들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긍정적인 이슈들을 단기간에 많이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뭐 추세의 흐름들이 다 우하향하고 있다가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저는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을 그냥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의료 AI 쪽 있잖아요, 본부장님. 미국의 또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도 많고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는 쪽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쪽은 좀 어떨까요? 저는 그쪽도 그렇게까지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고 네. 봅니다.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무상증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기보다는 모멘텀이 풍부하고 좀 덩치도 크고 실적도 있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에는 좀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또 기술 수출부터 해서 신약 개발,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이유 있는 상승 있는 섹터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테마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 두 분께서 명확하게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